현대판 프로메테우스, 프랑켄슈타인, 메리 셜리 지음, 오수원 옹김. 출판사는 현대지성. 창조주여, 제가 부탁했습니까? 진흙에서 나를 빚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절 끌어내 달라고. 신라권 존 밀턴. 정치적 정의 케일럽 윌리엄스의 저자 윌리엄 고드윈에게 흠모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서문. 이 소설의 바탕이 되는 사건에 관해 다윈 박사를 포함해 독일의 몇몇 생리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이런 상상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생각은 나에게 조금도 없음을 독자들은 알아주시길. 공상을 작품의 기초로 삼기는 했으나 순전한 상상으로만 초자연적 공포 이야기를 짜는 것은 아니다. 이 소설의 기반이 되는 사건은 익숙한 유령이나 마법 이야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이야기가 지닌 약점에서 벗어난다. 소설 속 전개 상황의 참신함이 매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더라도 상상력의 하나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사건들 안에 있는 평범한 관계가 제시하는 어떠한 관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인간의 열정을 묘사한다. 따라서 인간 본성의 근본 원리라는 진실을 놓지 않는 한 나는 이 책에 혁신적인 내용을 꺼리낌 없이 엮어 넣었다. 그리스 비그 일리아스와 셰익스피어의 희곡 폭풍 후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무엇보다 밀턴의 신라권은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킨 명작이다. 소설 쓰기라는 노동을 통해 즐거움을 주고받으려는 열망 외에 다른 욕심은 없는 소설가라면 인간의 수많은 감정을 아름답고 절묘하게 조합하여 가장 고결한 시를 빚어낸다는 원칙을 자기 작품에 겸허히 작용하리라. 내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은 격이 없는 대화에서 나온 어떤 제안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재미삼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시험하지 않았던 것을 탐구해보자는 이유였다. 여기에 다른 동기들이 뒤섞이면서 소설 쓰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나는 이 소설이 품고 있는 정서나 등장인물에 깃든 도덕적 경향이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하지만 소설에서 내가 주로 다룬 것은 오늘날의 소설의 팽배한 무기력함을 피하고 따스한 가정에서 맛보는 애정과 보편적 미덕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정도다. 주인공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여러 의견에 관해서는 저자도 그렇게 확신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시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내가 특정 철학을 따르거나 편애한다고 보는 것도 순전한 오해일 뿐이다. 저자로서 또 하나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 소설은 주요 배경이 되는 장엄한 지역에서 떠올리면 언제나 아쉬운 한 모임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1816년 여름을 제네바에서 보냈다. 날씨는 춥고 비가 내렸다. 당시 나는 친구들과 맹렬히 타오르는 난로가에 저녁마다 둘러앉아 우연히 알게 된 독일의 귀신 이야기를 재미삼아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다는 장난기가 발동했다. 두 명의 친구와 나는 초자연적 사건에 기반을 둔 이야기를 써보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개어버려 이야기를 쓰기로 했던 두 친구는 나를 두고 알프스로 여행을 떠났고 그 산이 드러내는 웅장한 광경에 빠져 유령 이야기를 쓰자는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렸다. 결국 유일하게 완성된 유령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올 내 소설뿐이다.
일러두기. 이 책은 1818년에 나온 프랑켄슈타인 초판을 옮겼다. 메리 셜리는 1831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빅토리아 초기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당시 독자층의 비위에 맞추어 등장인물의 성격을 온건하고 보수적인 쪽으로 바꾸었다. 그에 비해 초판에는 저자의 원래 의도가 더 자유롭고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제1부 첫 번째 편지. 세빌 부인 앞 영구 1700년 12월 11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누나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면 그토록 걱정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기쁘겠지? 어제 이곳에 도착했어. 나의 첫 임무는 사랑하는 누나에게 내가 잘 있다고 소식을 알리고 일도 성공할 거라고 더욱 안심시키는 거야. 나는 이미 런던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어. 누나, 이곳 거리를 걷다 보면 벌써 싸늘한 북풍이 뺨을 간지리는 게 느껴져. 신경이 팽팽히 조여오고 환희가 차올라. 누나가 이런 느낌을 이해할까? 이곳 바람은 내가 가려는 땅에서 불어오는 거야. 얼음같이 차디찬 날씨를 미리 맛보는 셈이지. 이 생생한 바람의 기운을 받아 내 꿈은 점점 더 강렬하고 명료해지고 있어. 북극은 설이 가득한 황폐한 땅이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만 소용없다니까. 내 상상 속에서 그곳은 언제나 아름다움과 기쁨만 그득하니까. 마거린 누나, 그곳에서는 늘 태양이 보여. 커다란 원반 같은 햇살이 지평선 주변부터 영원한 광채를 뿌려대는 거야. 그곳에서는 누군가 서리도 여지없이 추방을 당하지. 누나만 괜찮다면 나보다 앞서 그곳에 갔던 선원들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싶어. 이제 우리는 고요한 바다를 가로질러 여태껏 발견된 지구상의 인간 거주지 중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땅에 흘러가겠지. 그곳 산물과 특색은 유례 없이 새로울 거고 천체들의 경이로운 광경은 분명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독 속에 있다는 거잖아.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든 뭐든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곳에서 나는 나침반 바늘을 끌어당기는 경이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겠지. 그리고 하늘에서 발견할 수많은 관측 내용을 정리할 거야. 물론 그러려면 변화무쌍하고 일관성이라고는 찾기 힘들어 보이는 그 현상들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임을 확인할 만큼 이 항해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겠지 말이야. 난 이제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세계의 일부 지역을 보면서 내 왕성한 호기심을 채우게 될 거야. 이 매력적인 유혹만으로도 위험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거뜬히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고된 항해의 길을 나설 수 있어. 누나, 이 기쁨은 어린아이가 휴일에 놀이동무들과 작은 배를 타고 사는 곳에 강 상류로 탐험을 떠날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해. 누나가 내 예상이 모조리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북극 인근에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빠른 항로를 발견해서 소요 시간을 줄인다거나 자기장의 비밀을 밝혀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전체의 남을 헤아릴 수 없는 이득이 있다는 것 정도는 누나도 반박할 수 없을 거야. 지금 내가 하는 탐험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가능하니까 말이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불안이 많이 사라졌고 지금은 드높은 열정 덕분에 하늘에도 닿을 것 같은 느낌이야. 한결같은 목표만큼 정신을 고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없어. 영혼은 꾸준한 목표에 지성의 눈길을 보내는 법이잖아. 북극 탐험은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즐겨 꾸던 꿈이었지. 그때는 항해를 다룬 다양한 글을 탐독했어.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통해 북태평양에 도달할 가능성을 찾으려 시도했던 항해에 관한 여러 기록 말이야. 누나도 기억할 거야.
발견이라는 목표를 향한 온갖 항해의 역사를 다룬 장서가 토마스 삼촌 서재를 가득 차지하고 있었지. 내가 공부하는 게 게을렀지만 독서만큼은 열심히였잖아. 나는 이 책들을 밤낮 파고들었고 책과 친해질수록 아쉬움도 늘어만 갔어. 아버지께서 임종 때 남기셨던 경고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항해를 업으로 삼는 것을 토마스 삼촌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항해에 대한 꿈은 희미해져 갔어. 감정을 분출시켜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갔던 시인들을 본격적으로 읽게 되었기 때문이야. 나 또한 시인이 되었고 1년 동안은 내가 지은 시의 낙원에서 살았어.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가 찬란한 영광 속에서 자리했던 시의 사원 한 칸을 나 또한 얻을 수 있으리라 상상했던 거야. 하지만 누나도 잘 알지? 나는 실패했고 실패로 말미암아 실망에 크게 짓눌러 있었던 거 말이야. 그렇지만 바로 그쯤 사촌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내 마음은 다시 어린 시절의 꿈으로 방향을 틀었어. 항해를 결심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어. 내가 이 위대한 사업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구체적인 시각이 지금도 기억날 정도야. 누나, 이 일을 하려고 우선 몸을 혹독하게 단련해서 고된 일에 익숙해지도록 만들고 있어. 북해까지 가는 여러 원정대의 포경선을 얻어 탔고 추위와 기아와 목마름과 수면 부족을 자진해서 견뎌냈지. 낮에는 일반 선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수학과 의학이론, 물리학 공부에 매진했어. 항해라는 모험은 이러한 이론에서 가장 큰 실용적인 이득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린란드 포경선에서는 항해사 보조로 고용되었고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 칭찬도 많이 받았어. 지금 와서 자랑스러웠던 일을 고백하자면 말이야. 선장이 2등 항해사 자리를 제안하면서 배에 남아달라고 성심성의껏 부탁했다는 거야. 내 근무 실력이 꽤 우수하다고 여겼던 거지. 사랑하는 마거린 누나, 지금의 나는 원대한 목표를 이룰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 쉽게 꽤 사치스럽게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유복함이 내 길에 깔아준 유혹들보다 명예를 더 가치 있게 여겼어. 아, 내 생각이 옳다고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용기와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희망은 오르락내리락 요동치고 영혼은 종종 우울해지곤 해. 이제 막 길고 어려운 항해를 나설 참이야. 항해의 위기마다 내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겠지. 배를 이끄는 자로 선원들의 기운을 살려주고 때로는 그들의 사기가 떨어질 때 나도 꺾이지 않도록 해야 돼. 지금은 러시아를 여행할 최적기야.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눈밭을 쏜살같이 날아다녀. 움직임은 경쾌한데 내가 보기에는 영국의 승합마차보다 훨씬 더 쾌적해 보여. 추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아. 물론 털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으면 말이야. 나는 이미 한 벌 장만했어. 갑판을 걸어 다니는 것과 여러 시간 꼼짝없이 앉아있는 건 정말 다르거든. 추위가 심하지 않다고 해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는 그 후에 아무리 몸을 움직여도 혈관 속 피까지 얼어붙어 버릴 테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아르한겔레스크 사이 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고 싶지는 않아. 2주에서 3주 안에 아르한겔스크로 떠날 거야. 그곳에서 배 한 척을 빌려 필요하고 여기는 만큼 고래잡이에 익숙한 사람들을 채용할 거야. 6월까지는 항해가 없을 거야. 언제 돌아올 예정이냐고? 아, 누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성공한다면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이 지나야 누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혹시나 실패한다면 우리는 조만간 만나거나 영원히 못 보게 되겠지.
사랑하는 나의 멋진 누나, 잘했어. 천국의 축복이 누나에게 가득하기를. 그리고 나를 지켜주어 내가 다시 누나의 사랑과 친절에 감사를 전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동생, R. 월턴.